최근 계엄과 탄핵 정국을 겪으면서 정치권이 매우 혼란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석에도 불응하고 서류 송달도 받지 않으면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였고 순순히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드러내 보였다. 결국 어느 한쪽도 굽힐 생각이 없어서 강대강의 맞대결이 되었고 이는 반드시 한쪽이 부러지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맞대응은 아직까지는 이전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과 차이가 있다. 아마도 자신이 계엄에 대한 사유가 명확하며 정당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민주당 쪽의 공세는 이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때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방법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그 정도가 매우 심해졌다. 아마도 기존과는 다르게 여당인 국민의힘의 동조 없이 탄핵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탄핵이 정치적인 사유 없이 법리만으로 가결이 되려면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입증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는 인정이 될 것인가? 우선 지난 내란 혐의자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했었고 어떤 식으로 재판을 받았으며 어떻게 해석이 되었는지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가장 최근엔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이 있었다. 수괴인 이석기를 중심으로 철도와 전기시설 등 국가의 기관망을 테러하고 파괴해서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정권을 전복하려 했던 혐의가 있었다. 국정원이 이미 오래전부터 조사해왔기 때문에 각종 서류나 음성 녹음 등 증거물이 충분했으며 법원에 의해 철퇴를 맞아 당사자들은 감옥에 가고 통진당은 그대로 해산하게 되었다. 간첩이 연루된 사건이라 그런지 당시에는 민주당도 통진당과는 선을 긋고 거리를 두는 모양새였고 표창원이나 진중권 같은 사람들도 비록 증거의 신빙성이나 수사기관의 강압성 등을 언급하며 슬쩍 돌려가려는 시도를 하긴 했으나 사실일 경우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와 가장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사건은 바로 5.17 내란 사건이다. 당시 야당 인사의 신분이던 김대중은 자신이 원하는 몇 가지 조건을 걸고 요구하며 이게 관철되지 않을 시에 여러 곳에서 동시에 소요 사태를 일으키겠다고 정부를 대상으로 최후 통첩을 했다. 정부는 이를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김대중을 잡아 가둠과 동시에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혼란을 진압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들의 정신적 지주인 김대중의 구속에 분노한 사람들은 김대중 석방의 구실까지 추가하여 미리 약속된 사태를 일으켰고 이렇게 시작된 게 바로 현재 민주화 운동으로 잘 알려진 5.18이다. 5.17 계엄은 사회 혼란을 진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닮아 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다른데 그것은 바로 진압 대상인 상대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는가 그러지 못한가이다.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 이 시점까지도 그 증거를 전혀 내어놓고 있지 못하다. 사실 증거가 있다고 해도 그 끝이 반드시 좋지만은 않다. 이것이 오늘 필자가 이 글을 쓴 가장 큰 이유이다. 5.16부터 이어진 12.12와 5.17은 당시에는 그 어떤 문제도 없었고 수차례에 걸친 수사와 재판에서도 그 정당성이 인정되었었다. 그러나 역사는 승자의 것이라고 했던가. 이른바 문민정부로 이어진 후 대통령 김영삼은 민주화를 위해 인생을 바쳤다는 민주화 운동계의 대부이면서도 정작 자신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한 듯 했다. 그리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어기고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그럴싸한 이름을 앞세워 이미 판결이 끝나고 지나간 사건들을 다시 끄집어내어 입맛대로 재판결을 내려버렸다. 사실상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미 끝이 난 거라고 볼 수 있다. 저 재판으로 인해 역사가 바로 세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뒤집어져서 임무를 수행한 멀쩡한 사람들은 내란 수괴가 되고 내란을 획책했던 사람들은 군부 정권의 피해자가 되어 민주화의 대부로 칭송받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잘못 끼워진 단추는 그 이후로도 쭉 비뚤어진 채 이어져 수많은 거짓과 억지 판결들을 양산해냈다.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어 대중의 입맛에 맞춘 눈치 보기식 정치 판결이 계속되었다. 세월호 사건 때는 열심히 구조작업했던 구조요원들 여럿이 징역을 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해먹었다는 의혹만 가진 채 징역을 갔다. 정작 실소유주 여부는 끝끝내 밝히지도 못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여러 혐의들을 받았지만 하나도 입증하지 못한 채로 탄핵을 당하고 징역을 갔다. 태블릿이나 뇌물 혐의는 이후 재판에서 전부 무죄가 났다. 심지어는 없는 구실을 만들어서 징역을 보냈다. 활동비 사용한 것을 국가 손실로 몰아서 기소를 했을 지경이었다. 우파의 공격과 좌파의 공격은 그 수단과 방법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 이 부분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큰 위험 요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가 적용이 안 되어도 탄핵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의 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이 되려면 다른 우파 인사들의 목소리처럼 민주당의 입법 독재 행위도 똑같이 내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 쪽에서도 내란으로 공격은 하지 않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반해서 민주당은 그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대행자까지도 또 탄핵을 시키는 악행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본인들의 마음에 안 드는 인사는 계속해서 탄핵을 하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법은 아예 새로 만들어가면서 전국을 끌고 가고 있다. 이런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그 자체를 내란으로 보긴 좀 어렵지 않은가 싶다. 역사라는 건 달리는 기차와 같아서 한번 잘못 꿰어진 단추는 다시 되돌아가서 고쳐 끼울 수가 없다. 최소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렇다. 물론 이것은 우리 우파들만의 생각일 뿐 좌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들은 룰이라는 게 없다. 공정과 정의를 모르기 때문이다.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선지적인 능력이 있던 분들은 학술적으로 정의되기 훨씬 이전부터 저들과는 아예 공조 자체를 하지 않고 선을 그었었다. 지나간 것들은 잊고 이 시점부터라도 단추를 올바른 순서대로 고쳐 끼워야만 한다. 강한 결단이 필요하고 또 국민을 상대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설득도 필요하다. 그래야 앞으로 닥쳐올 사회적 충격을 충분히 완충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방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단추 하나를 또 잘못 끼운 셈이다. 탄핵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기에 우리는 서둘러 후임자를 고심해야 한다. 어깨가 매우 무거울 것이다. 그리고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남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장담하건대 누구나 머릿속에 그 사람 한 번씩 떠올렸을 것이다. 단지 죽어도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면 그건 바보다. 성숙한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 줄을 안다.